미국과 이란은 종전 합의에 모든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철수해야 전쟁이 완전히 끝난다는 입장인 반면 이스라엘은 철군이 없다고 밝혀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의 합의를 이룬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각국 외교관 앞에 섰습니다. 후속 협상을 앞둔 아락치 장관은 이 자리에서 레바논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레바논에서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는 일부 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군의 철수까지 포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철군을 종전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제시한 겁니다. مشمول خاتمه اشغال هم می‌شود. بدون عقب نشینی نیروهای اسرائیلی از سرزمین‌هایی که در این جنگ اشغال کرده خاتمه جنگ کامل نشده. 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새로 공격하거나 영토 점령을 지속할 경우 양해각서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 이후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While violence has decreased since Sunday, incidents in southern Lebanon continue to be reported, which has a direct impact on people's ability to check on their homes or to move around. 포성이 잦아들면서 레바논 남부에는 주민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폐허 앞에 선 사람들은 그저 암담할 뿐입니다. جد كناش نتوقع هالقد مستحيل دمار بالشيء انا راح لي محل على فكره راحت سيارتي ومحلي وبيتي واستشهد ابني كمان تتأثر قعدت ابكي امبارح هلا خلص 이스라엘은 그러나 이란의 대리 세력인 헤즈볼라와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며 레바논 남부에 계속 군이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종전 합의에 레바논 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바논 철군을 둘러싼 양측의 인식 차이가 종전 협정으로 가는 길에 새로운 불씨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예정에 없던 깜짝 환담을 나눴습니다. 북한 문제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요 7개국과 EU 정상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단상 중간으로 모입니다. 2년 연속 초대받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5개 초청국 정상들도 뒤이어 나와 인사를 건넵니다. 각국 정상이 사진을 찍기 전 담소를 나누는 사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초가량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깜짝 환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남북관계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안보와 통상 등 다른 현안도 적지 않아 한미 정상 간 양자회담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청와대는 아직 구체성이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놓고 한국과 독일 기업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캐나다, 독일 정상과의 회담이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양국 관계가 매우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협력할 때만 하니까 어떤 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할지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죠. Our partnerships continue to grow. We're working across defense, across investment, across trade, on all aspects, including on the cultural side. So it's great. We have a lot to talk about. 이 대통령은 참가국 정상들이 모인 확대 회의에선 저개발 국가에 대한 공여국들의 개발 원조 예산이 축소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민간 투자를 통해 원조를 받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주고 공적 재원은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G7 정상회의 둘째 날 일정을 이어가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의 가교가 되겠다는 의지를 전달할 거로 보입니다. 정상회의장 인근 제네바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크 칸이 캐나다 총리를 만나 방산 강국인 한국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6일 프랑스 에비앙 G7 정상회의장 내 별도 회담장에서 열린 한 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과 독일 기업이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걸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전자서명까지 마쳤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제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항복이라는 비판에 반발하며 곧 합의문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혼란스러운 중동 정세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G7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합의문을 꼭 공개하겠다, 의회에 제출해서 검토받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항복했다 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국내죠. 일단 뭐 언론,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미국 언론은 14개의 항목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네.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이 이란에 항복했고 이러려면 전쟁 뭐하러 했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 나쁘지 않은데도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내용 좀 보자. 우리도 전쟁 당사자니까 절대 공개 못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14일 날 온라인 서명식은 했지만 19일 날 스위스에서 대면 서명식이 있을 예정인데 네. 이스라엘이 갑자기 또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이 휴전 흐름을 깰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죠. 그렇지만 이제 언론에서 강한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워드 바이 워드 한자씩 다 읽겠다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아마 19일 날까지는 전문이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양해각서 초안 내용이 알려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쟁점을 놓고 미국과 이란 서로에게 유리한 대로 지금 해석을 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 가지려 하면 지옥 같은 재앙이 닥칠 거다. 또 한 번 또 강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 14일 이제 그 전자서명을 뭐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14일 이후에 이란 측과 미국 측은 서로 주장하는 바가 강조하는 바가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핵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 측의 입장에서는 제재 해제와 동결 자산 해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제 보상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양측에서 이제부터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슈를 이제 최종 이제 합의안이 이제 서명이 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양측에서 말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좀 계속 상이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핵 문제 그리고 이란은 보상에 대해 지금 방점을 찍고 있다라 말씀하셨는데 종전 양해각서 서명 직후에 미국이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를 완화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당근책을 꺼내든 걸까요? 예, 이번 협상에 있어가지고 사실 이란과 그 미국 간의 협상이 이번에 이제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작년 4월에도 5차례가 있었고요. 올해 2월에도 이제 3차례가 이제 진행이 됐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또 미국 측과 이스라엘 측에서 공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한 100일 정도의 이런 지지부진한 이런 전쟁이라는 좀 뭐 이런 상황을 겪게 됐는데요. 네. 결국에 이 과정 속에서 이란이 내려놔야 될 카드는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핵, 그다음에 동맹국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호르무즈입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줘야 될 것이 제재 해제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란 측의 입장에서는 4가지의 카드를 내려놔야 되는 거고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밖에는 카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란 측에서는 계속 이 단계별로 협상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가 내려놔야 될 카드가 훨씬 더 많았던 거고 미국 측은 어떤 걸 주더라도 결국에는 제재 해제로서만 답할 수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조금씩 앞으로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미국 측에서는 이런 제재 해제의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본 서명식은 19일
알프스 휴양지 굉장히 경치 좋은 곳에서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현재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참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이 한꺼번에 해외에 있는 것은 국가 매뉴얼에 맞지 않죠. 트럼프 대통령이 갈까 안 갈까의 입장은 본인이 가서 득이 되면 가시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MOU 내용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가 가서 저 총알을 맞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위스 뷰르겐스토크라는 이 휴양지 리조트는 과거부터 이제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하던 장소고 또 보안이 아주 좋습니다. 뭐 또 제3자 특히 이 협상에 가장 불만이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 방해를 한다라는 보장이 없죠. 안 한다는 보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스의 휴양지 리조트를 잡았는데 전 세계 이목이 달려 있고 또 그날 아마 전문이 공개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의 추이를 아마 세심하게 볼 것입니다. 그런대로 뭐 협상이 나쁘지 않다.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한 대로 기브 앤 테이크가 그 정도는 됐다. 원래 이 전쟁 출발이 미국의 선공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뭐 미국이 그 정도 양보하는 거 불가피하다라는 이제 여론으로 반전이 이룬다면 트럼프 대통령 가겠죠. 트럼프 대통령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또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으로 분위기 지금 전환에 반전을 하고 있는데 언론을 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MOU는 말 그대로 이제 후속 협상을 위한 기본 틀이라는 평가가 많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이견이 벌써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데 벤스 부통령은 MOU에 따라서 곧 핵 사찰단이 이란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란에서는 핵 문제 협상은 서명 이후에 시작될 거다. 좀 말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각자의 방점이 다릅니다. 일단은 미국은 뭐 핵 문제 해결인데 2015년에 이란 핵 합의 오바마 대통령이 했죠. 그 협상하는데 1년 9개월이 걸렸거든요. 책으로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부속 합의서도 5개나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60일 동안 얼개를 맞춰서 창문도 집어넣고 세부 내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양측이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단이 테헤란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핵화의 일보를 내딛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데 총력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사찰단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란이 시설을 바로 보여주거나 뭐 농축을 완화하거나 이런 것은 이제 매칭, 기브 앤 테이크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케줄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것이죠. 뭐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에 따라서 일단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뭐 푸는 거, 또 3,000억 달러에 달하는 민간 배상 기금의 문제. 돈이 철저하게 아마 매칭이 돼서 문제가 이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각국 언론이 내놓고 있는 내용들도 약간 방점이 다른 상황인데요. 교수님께서 오늘 새벽 그 이스라엘 측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좀 확인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13개 조항, 뭐 14개 조항 뭐 이렇게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견을 주었던 것이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아락치 장관이 이제 이란 내부에 있는 하바르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특별 대담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얼개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일 날 서명이 되고 나서 벤스 부통령이 아주 간략하게 또 입장을 주었고 그리고 나서 같은 날 메흐르 통신, 이란에 있는 메흐르 통신에서 이제 14개를 주고 14개를 발표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그 이스라엘 채널 12에서 버락 라비드라는 기자가 이제 악시오스에서도 기자를 하고 있는 이제 기자인데 그 기자가 이 협상안의 이제 전문을 어느 정도 입수를 했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한 게 한 12가지 항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채널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 측의 의견이 많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는 오히려 메흐르 통신에서 나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레바논 관련된 종전도 그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지
해제에 대한 그리고 3천억 달러에 대한 금액도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금은 이 부분과 근접한 협상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도출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틀밖에는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에 내일 모레 이 시간쯤 되면 한국 시간으로 한 오후 정도 되면은 예. 모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올 예정인데 동일한 거는 그 아락치 장관도 얘기를 했고 오늘 새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이게 한 페이지 반 정도 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페이지 반 되는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아주 길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구가 굉장히 애매하게 적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씩 한 줄 한 줄 다 해석을 하겠다라는 게 아락치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60일 동안 그 핵 프로그램 문제를 두고 양측 기싸움이 상당할 텐데 지금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은 고농축 우라늄 제한 기간을 몇 년으로 할 거냐,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죠. 지금 이제 15년이냐 20년이냐. 이제 15년은 2015년 오바마 핵 합의 때 농축 금지 기간이 이제 15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15년보다 길어지면 협상이 그래도 진전됐다. 15년보다 줄어들면 오바마 협상보다 못하잖아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20년을 아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란은 이제 이 5년을 더 주면서 많은 경제적 보상을 얻어내는데 아마 초점이 있지 않을까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440kg에 60%짜리 고농축 우라늄입니다. 요거 90%로 끌어올리면 11개의 핵무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1톤의 또 농축 우라늄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평화 기준인 3.69%까지 낮춰야 됩니다. 희석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절차에서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그거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농축의 희석 문제,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정말 악마가 수도 없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기나긴 하나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놓고도 지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는 영구적으로 없다, 면제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란 측 얘기는 또 다릅니다. 미국이 수수료 징수권을 인정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60일 동안만 무료 통과고 이후에는 서비스 명목으로 또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이번에 나오는 협의안에서 나올 거는요. 60일간은 무료인 것은 좀 어느 정도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60일 이후에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아마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채널에서 보도가 된 내용을 보면요. 60일 이후에 새로운 거버넌스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거버넌스를 이란 그리고 오만 그리고 걸프 국가들의 협의체를 통해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틀을 만들어가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부분은 향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이전으로 돌아갈 거라는 기대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 측의 입장에서는 뭐 그 금액에 대한 징수도 있지만요. 이란이 지금 미국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은 이행이 중간에 중단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미국 측에 의해서 이것이 중단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란 측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보장책을 받아가려고 할 것이고요. 이 보장책을 기존에 있었던 JCPOA 당시에는 이 보장책을 국제기구에다가 의뢰를 해놨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에 탈퇴를 한 이후에 사실은 그런 국제기구 또 그 당시에 참여를 했던 다른 이제 P5+1 이런 국가들 자체도 이것들을 어떻게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란 입장에서는 이 보장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구책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것이 결국에는 호르무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호르무즈에 대한 뭐 통행권을 징수를 한다라는 그 부분은 사실은 통행권이란 말은 이란 측에서도 지금은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떤 주도권, 관리권에 대한 보장을 받아내야지만 향후에 어떻게 뭐 이런 협상 내용이 파기가 됐을 경우 아니면 어느 한쪽에 의해서 중단되었을 경우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갈 수 있는 보장책으로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통항 체계가 생길 것이다. 예전에 완전한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자, 지금 해협에 깔린 기뢰도 걱정입니다. 아직
24척의 우리 한국 선박이 해협에 남아있는 상황인데 통항이 시작된다 해도 안전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배부터 먼저 나올 것이냐 어느 쪽 통로로 나올 것이냐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란이 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국 선박이 이제 24명, 선원이 한 137명 지금 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한 2천여 척의 배가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단 14일 이후에는 하루 14척이 빠져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또 어업 측면에서 볼 것은 기뢰도 문제지만 배에 붙은 따개비도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가요 한 달 이상 떠 있으면 그 따개비가 팍 물속에 붙습니다. 근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면 배가 속도가 반으로 줄어들 정도거든요. 우리는 이제 내일 배가 나와서 빨리 기름값이 안정되고 국제 경제가 안정화되는 걸 기대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지금 또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그 합의안에 3천억 달러, 약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 재건기금이지 곧 전쟁 배상금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란 재건기금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3천억 달러라는 금액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예. 지난 2월 달에 이제 그 미국과 이란 측에서 이제 오만을 그 당시에는 중재국을 끼고 협상을 했던 당시에 2차 제네바 협상이 끝나고 나왔던 이제 그 협상 안에 보도를 보면요. 그 안에도 3천억 달러라는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는 재건기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측이 이란에서 어떤 에너지와 광물 관련 그리고 물류와 수송 관련된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3천억 달러는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전쟁을 어쨌든 휴전이 된 상태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배상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이란 측 언론에서는 배상이라는 얘기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 측도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기에는 좀 불편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 3천억 달러의 어떤 그 기금을 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란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미국이 제재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말에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이런 경제 제재를 해제를 해서 만일 그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란에서 한 7년 정도 이 주재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이란은 뭐 47년 동안 항상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2010년, 2015년 JCPOA가 타결되기 전에도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제조업 분야나 뭐 자동차, 그다음 가전제품, 그다음 철강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또 활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전쟁 간에 그 피해를 좀 받았던 그 이란 남부에 있는 사우스파 그 석유화학 지대가 있습니다. 그 석유화학지대에 대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처음에 가서 시공을 했었습니다. 뭐 GS, 대림, 현대건설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어쨌든 이번에 피해를 받았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설계도, 시설 이런 데 감리에 참여했었던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란의 가전시장에서 우리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그 시장 점유율이요. 70% 이상입니다. 심지어는 뭐 TV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한국 기업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굉장히 큰 시장이고 이란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런 시장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인구가 이제 거의 9천만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중동 지역에서 1억 3천인 이집트 이 다음으로가 그 이란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9천만의 시장이 또 새롭게 그 기회를 또 열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우리 기업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위기가 아닌 그 좋은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재건에 참여하는 게 우리 뭐 기업의 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했는데 뭐 통행료, 그러니까 호르무즈 통행 수수료나 재건기금 등 오히려 이중 청구서를 받아들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측이, 그러니까 이란 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란 측에서 만약에 이런 재건 기금이 만약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구체화된다라고 하면은 이란에서 이런 통행료, 특히나 호르무즈에 대한 어떤 서비스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굉장히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란 측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부분이 어떤 경제적으로 더욱더 효과가 크느냐 이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좀 수위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G7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7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짧은 순간 조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찰나의 순간에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떠나서 이 한반도로 오고 싶죠. 서방 G7 선진국 7개국인데 한국은 2년 연속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 사진 찍는 이제 순간에 한 30초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남북 관계 어떠냐 그랬더니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핵심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란 핵 문제 해결하듯이 북한 핵 문제도 좀 풀면 좋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지었고요.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란 종전 합의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나 X에 올린 게 결국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호텔을 거니는 사진을 올렸죠. 아, 관심사가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이구나라는 것이죠. 아마 저기에 또 굉장히 뭐 기운을 얻어서 이 악몽 같은 호르무즈 해협은 잊어버리고 이제 북한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혹시 또 노벨 평화상을 한번 또 겨냥해 보기도 하고 오는 11월 첫째 주에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지 않도록 뭔가 외교적인 반전을 만드는 모멘텀을 한반도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란 전쟁 이후 처음 열리는 G7인데 여기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다국적 군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 주도하는 MFC에 참여할 것이냐 우리나라의 선택도 지금 좀 달려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들이 이제 발언을 한 내용을 보면요. 예. 이 호르무즈 연합체를 운영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미국과 이란 측의 합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완벽한 종전이 된 이후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협의가 진행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우리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앞서서 나가기보다는 이제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그 좀 조율을 해가면서 속도를 좀 조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9일 일단 스위스에서 열리는 본 서명식에 온 세계에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와 함께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잠실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길어지며 체육단체와 선수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법적 문제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위 참가자 한 명이 개표소 진입을 막아서면서 체육회 관계자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실패를 했습니다. 경찰이 일단은 업무방해 적용 혐의를 좀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는요, 이제 업무방해죄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네. 해당 공간은요, 일단 개표소로 활용이 되었던 공간도 맞지만요, 각종 단체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 공간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사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막히게 되면서 실제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금 처리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갖고 나오겠다라는 요구도 일전에 이미 묵살된 바가 있고요. 현재는요, 각종 체육 대회 같은 것들이 또 진행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 장비라던가 관련 자료들 지금 반출이 어려움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때는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정식적으로 업무 방해와 관련된 혐의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경찰이 이제 체육단체 진입을 막은 이 여성에 대한 신원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블러 처리해서 얼굴을 가려 보여드리긴 했지만 유튜브나 또 다른 언론에선 실제 얼굴이 공개되기도 했거든요. 조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수사가 진행되나요? 일단 어제 상황을 보자면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한 여성이 이제 극렬하게 이 문 앞에서 딱 자리를 잡고 서 있음으로써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네.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피의자로 볼 것인가, 누가 가해자인가를 놓고 보자면 여러 다수가 함께했기 때문에 딱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딱 한 사람이라고 좀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수사가 좀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되지만 신분 노출 같은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네. 충분히 이게 누구인지 공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럽고요. 만약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해당 이 여성이 계속해서 이 출입을 막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딱 특정을 해서 이 사람을 찝어서 뭐 업무방해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적인 배상 청구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논의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시위 참가자들 때문에 체육회라든지 선수들의 피해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그 시위대 같은 경우에 예컨대 물론 강제력은 최소화해야겠지만 경찰이 가서 이렇게 끌어내는 건 불가능한 겁니까?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면요,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겠지만 매우 조심히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이번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 이 참여자들을 보자면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본인들의 참정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정당한 목소리를 위해 모인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자면 좀 우연적인 요소, 하필 개표소가 그 공간이었고 그곳을 점거하면서 어떤 증거들을 보존하겠다는 그런 목적 하에 지금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네네. 다만 좀 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뭐 대한체육회 관계자라던가 각종 그런 체육단체의 직원들 그리고 지금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네네. 계속해서 경찰도 안내 방송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 업무방해 적용할 수밖에 없다를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느 정도 물리력 동원 카드를 내밀 수 있겠지만 제한적이어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물리력의 행사 없이 진입하지 않고 일단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수들의 구체적인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펜싱 그 대표팀이 이번에 아시아 펜싱 선수권 대회 출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 핸드볼 경기장에 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짐을 빼지 못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칼 같은 장비들 있죠. 그거 빌려서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네네. 너무 좀 진행이 미숙하지 않았나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이 펜싱 선수들의 장비가 이 핸드볼 경기장 안쪽에 보관이 되어 있었고 뭐 새 장비도 안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 투표함이나 투표용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적어도 관계자들이 뭐 함께 진입을 할 것을 좀 설득한다거나 이 선수들은 어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금 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쉬움이 남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유승민 체육협회장 같은 경우에도 직접 방문도 했는데 사실 성과는 없었습니다. 네네. 이제 이번에는 이 선수들이 다른 동료들 장비를 빌려서 나갔다고 하는데 대회에 계속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개선돼야 되지 않나. 추후에 이런 부분을 마냥 문제 삼고자 한다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여러 명이 지금 함께하고 있고 어떤 공익과 관련된 목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청구가 인정된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피해를 본 사람 그리고 피해 금액까지는 좀 산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이제 성적이 좋지 않다면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사라든지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이 뭐 내 칼이 아니어서 때문이다라고 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분명해 보이잖아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더해지고 그리고 다른 상황들이 겹쳐진다면 처음에는 자발적인 목소리였고 그들의 목소리에 당연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여론은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그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의 몸수색이라든지 소지품 검사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인을 이렇게 소지품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한 거잖아요. 사적 점검, 제재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제기될 수 있습니까? 문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검문을 했다고 보여져요. 네, 검문이죠. 네네. 그렇죠. 이제 검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음주 단속 같은 거 할 때 네네.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들이 어떤 제한적인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갑자기 소비식품 검사 같은 걸 요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사인들이 다른 사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금 강요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요. 강요죄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한 것이 아니라 다중이 위력,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함께 했을 때 그 위압감이라던가 그 공포심을 이용해서 이 개인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본인의 소지품 검사를 하게 한 그런 부분은요. 특수광역죄 문제될 수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도 반복된다면 충분히 제재 대상 될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상황을 보고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행사한다면 시기는 어느 점 될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대한체육회에서도요. 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특히 선수들을 좀 보호해달라라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퇴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네. 업무 공간이 굉장히 소란스러워진 상황이죠. 결국 공권력이 지금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물론 많은 경찰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서 현장에 좀 질서를 관리하고 안내 방송도 하고 있지만 이제 대한체육회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건물 진입이 가능할 수준의 공권력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것이 이번에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집단이라던가 단체, 뭐 정당에서 주도했기보다는 이제 처음에 이 모였을 당시에는 자발적인 시민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도 좀 어렵고 이제 수사기관이나 경찰 입장에서도 누구와 이야기를 해서 좀 소통을 해야 될지를 그 구심점을 찾는 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강제력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부분. 하지만 만약 이 참가자들, 시민들이 먼저 무력을 행사한다거나 경찰관의 질서 유지 활동에 대해서 폭력이나 아니면 모욕적인 언사로 방해한다면 그땐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경찰도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참가자들의 행태가 조금 더 폭력적이고 격화된다면 이제 언제든 공권력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저도 이번에 시위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시위 현장을 생중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경찰의 모자나 마스크를 벗겨서 이렇게 얼굴을 좀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조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좀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법적으로 제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충분히 제재 대상 됩니다. 경찰은 공권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일부 참가자들의 이야기겠지만, 일부 참가자들이요? 네네. 그렇죠. 이제 휴대폰이라든가 카메라 등을 동원해서 지금 이 질서 유지에 나서고 있는 경찰들의 신원을 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 현장 화면을 공개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조롱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담긴 그런 그것들이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라이브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어떤 모욕적인 행사 그리고 누구를 향한 것인지가 특정이 됐다라고 본다면 모욕죄도 적용될 수 있고요.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질서 유지라는 공무 수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서로 선을 지켰지만 조금이라도 지금 선을 넘는다면 수사가 불박피하고 처벌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시민단체입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법정 대응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뭐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이 관련 수사는 실제 진행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제 고발이 있다면 어느 정도 살펴는 보겠지만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지금 이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진행한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나도 과잉 진압, 강경 대응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인데 이들의 강요에 의해서 이 행동을 원치 않게
멈추도록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라서 이제 강요 같은 부분이라던가 명예훼손, 우리는 이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인데 우리를 지금 폭도로 몰아가고 있다. 명예훼손이다.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거든요. 네네. 다만 지금 고발이 들어간 인물들, 이재명 대통령이라던가 유승민 체육회장이라던가 하는 부분들을 보자면 지금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고 개입할 수밖에 없는 지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어느 정도 뭐 수사가 뭐 제시될 수는 있겠지만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입니다. 네, 이번에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 내용도 저희가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해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좀 밝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느냐를 압수수색을 통해 이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서 좀 분석할 것 같습니다. 당일 이미 낮 시간부터요 투표용지 부족이 예견되어 있었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용지가 부족하다는 걸 알렸는데 제대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네네. 일단 그 당일에 투표용지 부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제대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그 부분 중점적으로 볼 것 같고요. 왜 애초에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인쇄되었는가를 살펴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용역 보고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용지가 너무 많이 남아서 부정선거의 어떤 빌미를 제공할까 봐 그랬다라는 답변이 있었지만 네. 이것만으로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네. 부족한 답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당일의 그 투표일의 과정들, 수기로 기록한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요.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데 어떤 사람들이 관여했는지, 누가 승인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예컨대 뭐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그 자리를 내려놓았고 이제 관련자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나온 분들이 계신데 사실 나중에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그럼 누가 대체 책임을 진다고 저희가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노태학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수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네. 다만 그 시점도 일단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들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맨 마지막쯤에 가서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법적 책임은 고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했는가? 이제 그 부분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고의성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요. 딱 한 사람 누군가를 찝어서 형사 책임으로까지 나아가기에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서요. 의사결정을 이루게 된 그 과정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문제가 된다면 직무유기 같은 부분일 텐데 고의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비 관련해서 법적인 어떤 쟁점들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서학개미가 우주기업 스페이스X 상장 당일 하루 동안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 포털을 보면 스페이스X 상장 당일인 현지 시각 지난 12일 국내 투자자의 스페이스X 매수 결제 금액은 8억 3,462만 달러로 우리 돈 1조 2,7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스페이스X 상장 당일 서학개미의 매수 결제 금액 기준으로 2위부터 50위 종목에 몰린 매수 금액보다 스페이스X에 몰린 자금이 1.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